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걸 본 한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단정하게 줄을 선 사람들, 그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됐습니다. 9년 전 너무 사소했던 실수 하나. 모두가 잊었지만 그녀는 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날 어느 한 나라의 사람들이 보여준 조용한 위로가 그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곳은 JFK 공항 6번 게이트. 아주 조용한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 좌석 통로를 따라 걸으며 균형을 잡으려 애쓰던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2살 첫 중국 노선 비행이었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커피 트레이를 나르던 저는 갑작스러운 난기류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중국인 승객의 흰 셔츠 위로 쏟아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니펑러마. 승객의 분노에 찬 고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연신 사과를 반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죠. 주변의 승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실수가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는 데는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무능한 미국 승무원, 기본도 안 되는 신입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나서도 그 승객의 눈빛, 그 순간의 치욕감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는 고객 불만 처리라는 명목 하에 저를 한 달간 정직시켰죠. 그 한 달이 끝날 즈음 저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고 JFK 공항 출국장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게이트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승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일 안전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쏟을 커피도 화낼 승객도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꿈을 꿨습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며 자신감 넘치게 웃던 제 모습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거울 속에는 꿈을 포기한 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패배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유니폼을 입고 게이트를 지나갈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제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향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 모습에도 눈을 돌렸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 꿈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쏟아져 버렸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을 쉬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케이틀리는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행 K82편 게이트 근무는 보통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탑승권 확인, 승객 안내, 항공사 규정 설명.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게이트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인 가족이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너무 비싸다고. 그 순간 마치 2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귓가에 다시 그 승객의 고함이 울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발 지금은 안 돼. 속으로 애원했지만 공항 발작은 이미 시작됐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고인규라고 쓰여 있었죠. 고인규 씨는 저를 잠시 의자에 앉게 한 후 중국인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고인규 씨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침착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죠. 중국인 가족은 점차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결국 규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자 고인규 씨가 제게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제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가 제게 건넨 물을 마시며 심장 박동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던 것이 멈췄고 시야도 다시 선명해졌어요. 공항 발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중국인 승객의 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쌓아둔 두려움과 트라우마였다는 것을요. 괜찮으세요? 고인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덕분이에요.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중에 자료를 모두 쏟아버린 적이 있죠. 그때 동료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알아요. 때로는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는 실패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실수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 그가 실수 이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아, 벌써 탑승 시간이네요. 고인규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는 짐을 챙기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이 마지막 말은 그저 흔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인의 메시지였죠. 그렇게 고인규 씨는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남은 근무 시간 동안 저는 오랜만에 머릿속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질서 있는 용기가 나를 구했습니다. 6번 게이트는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특히 만석인 비행편은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인천행 비행기 탑승 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모인 줄은 다른 게이트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란스러움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죠.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스피커에 문제가 생겨 탑승 안내 방송이 나가지 않은 건가 싶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아무 소란 없이 정확히 줄을 서 있었어요. 어깨를 부딪히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하기 위해 제가 평소에 보던 탑승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탑승 안내가 나오면 승객들은 일제히 게이트로 몰려듭니다. 먼저 타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밀치고 나오고 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죠. 내가 먼저예요. 네, 비켜주세요. 네, 서두르세요. 같은 말들이 뒤섞입니다. 가끔은 저희 직원들이 육체적으로 승객들을 말려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연결 비행이 있는 승객들은 더 초조해하고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의 줄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정렬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오가는 듯 했죠. 누군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도 그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동료 제시카가 내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어요. 저 광경 좀 봐. 마치 군대 같아. 아니야, 군대라면 명령과 통제가 있어야 해. 제가 답했습니다. 저건 자발적인 거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는 거지.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엄격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노인들이 앞쪽에 서 있었고 젊은이들은 뒤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타나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앞으로 보냈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게이트 카운터 뒤에서 바라보니 더욱 놀라운 점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휴대폰을 조용히 사용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주변을 방해하지 않았죠. 한 청년은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이어폰을 꽂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옆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팔꿈치를 몸에 바짝 붙이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행동이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거죠. 저는 다른 게이트를 돌아보았습니다. 런던행, 파리행, 심지어 동일한 아시아 지역인 베이징행 게이트까지. 모두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주장하며 서두르고 앞 사람의 어깨 너머로 초조하게 쳐다보고 종종 직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죠.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우선 탑승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일반석 승객들보다 더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도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직원 한 명으로 전체 게이트를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답했어요. 다른 게이트는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을 관찰하면서 이질감과 동시에 감탄을 느꼈습니다. 이런 광경은 4년간의 공항 근무 중에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지시하거나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알아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을 관찰하면서 이질감과 동시에 감탄을 느꼈습니다. 이런 광경은 4년간의 공항 근무 중에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지시하거나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알아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한 승객이 여권을 떨어뜨렸을 때 뒷사람이 재빨리 주워주었어요. 감사 인사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마치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닌 문화였고 강요가 아닌 존중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탑승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티슈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당황한 듯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숙여 티슈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는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티슈를 주었는데 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걸까요? 아이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부부가 곧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제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표정에서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항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감사의 대상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문화였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삶의 방식이었죠. 아이의 부모님은 아마도 수십 년 전 자신들의 부모님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역시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가르침을 전할 테고요. 이 작은 순간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제가 하는 일, 제 존재 자체가 존중받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자신을 실패자로 그저 티켓을 확인하는 기계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인사는 제가 더 많은 가치를 지닌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가 답했을 때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 승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른 승객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죠. 걸음이 느리고 약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뒷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할아버지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젊은이의 태도에는 경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전통이 그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 중년 한국인 남성이 실수로 다른 승객의 발을 밟았어요. 그는 즉시 몸을 숙여 깊이 사과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그 진심 어린 사과에 불편함을 느꼈던 승객도 금방 표정이 누그러졌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좌석 배정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창가 좌석을 배정받았는데 옆에 앉게 될 노부부가 함께 앉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이었죠. 이런 순간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나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지 않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우선시하지 않았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문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눈치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됐죠. 서로의 기분과 상황을 살피고 배려하는 문화가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문화적 기본값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배움으로써가 아니라 살아감으로써 이런 가치를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배려는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인천행 K81편 탑승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승객 한 명이 남아있었죠.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탑승구를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생크 유포 요서버스. 단순한 5단어였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도 몰랐을 텐데 제가 사람으로서 가진 가치를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말해준 것이죠. 그 승객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시카가 놀라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케이틀린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 승객들에게서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들은 제 이름도 몰랐지만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쏟고 무너졌던 그날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 보였어요. 제가 2년 동안 잊고 있던 것들 자신감, 책임감, 자존심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중과 배려가 제게 힘을 주었어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볼 용기를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저는 다시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와 불안이 아닌 자신감과 평화가 함께했죠. 깨어났을 때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요. 제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처음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 미소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아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단 한 사람의 말이 아닌 모두의 태도가 나를 고쳤습니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라커룸에서 제시카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제가 왜 울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라면 대답을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 처음으로 그 사고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어요. 중국 노선에서 커피를 쏟은 일, SNS에서의 조롱,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뻐근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시카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승객들이 너에게 특별한 이유야? 그들은 나에게 다시 믿음을 줬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지.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들의 질서와 존중,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도라니 설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다시 하늘에 서고 싶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A380 복도를 걷고 승객들을 맞이하고 구름 위에서 일출을 보는 삶. 한때 제 꿈이었던 그 삶을요. 케이틀린 정말 기뻐. 네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어. 제시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갔어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다시 있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요.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승무원 매뉴얼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심호흡, 응급처치, 안전수칙. 모든 것을 복습해야 했어요. 스마트폰을 열어 항공사 채용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운 좋게도 다음 달에 면접이 있었어요. 시간이 충분했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나는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승무원 재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개인정보, 경력사항, 그리고 지원 동기까지. 모든 칸을 채우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부분에서 잠시 멈췄어요. 무엇이 저를 다시 하늘로 이끌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 승객들의 질서와 배려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깊은 생각 끝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통해 배웠고 타인의 문화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깨달음을 승객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가 다시 도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작은 태극기 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계산대로 향했죠. 이거 하나 주세요. 가방에 그 핀을 달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질서, 배려, 존중. 그 작은 국기가 제게 가르쳐준 가치들이었죠. JFK 공항의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승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할 티켓 번호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면접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릴까? 물론이죠. 실패할까 봐 두려울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제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6번 게이트에 인천행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그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 내릴 날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케이틀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방에 달린 태극기 핀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줄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